세상에는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재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단순히 실력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운이 있었다, 행운이 따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삼성전자에서 사장이 되는 일을 생각해 볼까요? 삼성전자 임직원이 1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장은 몇 명이냐? 1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6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금수저나 재능을 타고나서 그럴까?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운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냥 또 운 좋네 라고만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행운을 잡고 그와 함께 실력까지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평사원에서부터 삼성전자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신 고동진 전 사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행운과 성공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지상주의를 가져라. 참 사장님이 하는 말 답다 싶죠. 성과 지상주의, 성과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로 살라는 겁니다. 정없게 들리죠. 뭔가 돈 벌어와 하고 직원을 착취하는 뭔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과가 없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과가 없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과가 있기에 조직이 있고 조직이 있기에 회사가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혹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지상주의라는 개념,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결코 비난받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해당 조직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성과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조직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개인은 성과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장님이 돈 거리면 직원들은 진짜 돈 또 골랐네, 돈도 많으면서 왜 저러냐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사장님이 돈 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사장이 돈 안 거리면 도대체 누가 그러냐고요? 꼭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이 돈 안 거리면 누가 돈을 챙기냐고요? 가만히 있다고 누가 여러분 먹여 살려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돈 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대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착취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자, 더 돈을 잘 벌자 하고 돈 거린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현실을 대기업 급여, 복지와 비교하면서 와,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진짜 중소기업 너무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네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왜? 나 열심히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건 보상과 복지를 요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실해서 성실한 건 누구나 합니다. 신입사원이면 특히나 그렇지요. 결국 결실을 보이지 못하는 성실은 강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오직 결실, 즉 성과로 평가하는 곳이니까요. 복지, 월급 중요하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낸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보상을 하지 않는 회사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낸 다음에 대접을 주장하면 괜찮은데 성과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월급값도 못하면서 왜 우리 회사는 이런 복지를 안 해주나요? 왜 우리는 월급이 이렇게 짜나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무슨 우리 사장님이냐? 네가 어디 기업 회장이라도 되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운이 찾아오고 실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 이상의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승진 기회를 주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과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어떤 기회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성과가 없으면요. 기억하세요. 꼭 돈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충분한 실력을 쌓고 있는가? 내가 받는 대접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가 내고 있는가? 이런 성과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때 이들은 기회를 잡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행운과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있다입니다. 특징이라기보단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직이 굉장히 잦은 시대죠. 회사가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 떠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직장은 잠깐 다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해야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직장은 떠나더라도 나 자신, 내 능력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챙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판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정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도 옮기는 곳도 아마 동종업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정말 좁아서 다른 업계로 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종업계요? 그대로 소문이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이 업계에 있어야 한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때 개판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자로 혹은 전화도 하지 않은 채 안 나가요 이렇게 그만둬버리고,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해버리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직장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래도 되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은 그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동종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퇴사할 때 했던 행동은 그대로 평판이 되어 따라온다는 거죠.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는 바뀌더라도 내 역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고 해야 할 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죠? 회사도 손해가 있지만 내 손해입니다. 왜냐? 그 기간 동안 내 마인드가 상하고 내 실력이 쌓이지 않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 아니 120, 150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60세,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내 전체 커리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일을 대충 한다? 평생 가야 할 내 능력을 썩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았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 평판도 잘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득이하게 한 회사를 떠난다면 오라는 곳이 없을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고동진 사장님은 삼성에 다닐 때 내가 혹시나 삼성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뭐 어때? 고맙다. 나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곳 가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왜냐? 동종업계에서 이미 전문가로 평판이 퍼져 있고 실력도 매번 향상되고 있으니 내가 어디를 못 가겠냐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회사의 주도권을 뺏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회사에서 가치가 있으면, 즉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을 토대로 평생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직장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일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직장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의 직업을 가진 셈이 됩니다. 어디에 가든 나를 필요로 하고 그 직업을 제공할 곳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고용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 회사에 다니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평생 직업이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항상 평판과 실력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실력을 쌓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내 일과 남의 일은 없다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안 풀리는 회사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왜 일을 떠넘기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뱉는 사람들은 몸이 당장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잡고 성공하긴 글러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한테 일을 줬는데 그거는 제 일이 아닌데요?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일을 쳐냅니다. 그러면 아 그래 네 일 아니지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순 있지만 나중에 그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꼭 직장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래처에게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거래처가 그건 저희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 거래처와 거래하고 싶겠어요? 물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정선의 요구라면 일단 일을 해주고 죄송한데 이건 다음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딱 잘라서 내 일 아닌데요. 그건 너 일이에요. 그건 저 사람 일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평판이 깎이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뭐냐?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일 남일 할 거 없이 회사 일이니까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급하면 일단 하고 나중에 뭐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 조율을 하든 일단 회사 일이 내 일이니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일과 남의 일이 구분되지 않는 곳이 회사입니다.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오직 회사의 일이 있을 뿐이죠. 즉, 내 일은 회사 일이라는 생각이 챔피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구분하고 정확하게 나눴을 때 더 효율이 날 때, 회사의 목표 달성에 더 큰 도움이 될 때, 그때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마케팅팀에서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얼마를 아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일, 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꼰대 같은 말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는 직원이 잘못해서 이거는 거래처 일이라서 이건 세무사가 잘못해서 내 일 아니야 안 해 라고 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누가 뭔 잘못을 했든 내가 사장이니까 일단 처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라? 쟤는 자기 일이 아닌데 굳이 자원에서 이걸 처리해주고 있네? 다음번엔 더 좋은 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시켜야겠다. 이런 게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서 내 일 할 거야. 아니면 회사 일할 시간 아껴서 내 개인 브랜딩을 할 거야. 다른 일 할 거야.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일 내일 쳐내면서 어떻게든 일 줄여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일과 남의 일은 없습니다. 이게 꼭 회사에서 오는 일을 다 받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닌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장 급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대의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일단 발벗고 나서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만 안다는 행운과 성공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지상주의를 가져라입니다. 자꾸 우리 사장은 돈 그래요 하는데 그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돈거리는 사장을 만나고 자꾸 푸시해주는 사장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 그래야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배우는 게 있고 연봉 향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자꾸 돈 하며 여러분을 푸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둘째, 평생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가져야 합니다. 100세, 120세, 15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긴 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지막인 것 마냥 퇴사할 때 개판으로 나오고 일도 똑바로 안 한다. 평판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 정체됩니다. 그러면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때그때 나를 써주는 회사에게 목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판과 실력을 쌓는 사람이 운과 실력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회사에 속했다면 회사의 일,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 안에 있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너 일, 이건 나 일 이렇게 굳이 나누면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회사의 일, 공동체의 일, 내 사업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서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 행동은 어디서 비롯되냐? 우리가 하는 행동의 80% 이상은 습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꼭 돈 버는 것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습관이 있어야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 습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탑3를 세워라입니다. 탑3가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의 리스트를 뽑으라는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만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흔히 직장인들 아니면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날 내가 해야 할 걸 리스트로는 많은 사람들이 작성합니다.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투두 리스트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직장인이 내일 무슨 일 해야지라고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의 상단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그냥 먼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일, 예를 들어 그게 방 청소라면 방 청소가 리스트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리스트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일 클리어, 두 번째 일 클리어, 세 번째 일 클리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나쁜 거냐고요? 좋은 거죠.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목록의 아래쪽에 있으면 이 일이 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는 중요한 일이 목록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경우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의미를 반감시키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 써놓은 일, 그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에너지가 넘칠 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충분히 괜찮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목록의 상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시간을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면 정작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일은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란 책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이 뭐냐?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에 투여하자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때로는 돈을 줘서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미뤄야 한다는 거죠. 그 남는 시간에 나는 노냐? 아니요.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무슨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무슨 일을 할지 이 개념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를 하라? 탑3를 만들어라. 그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탑3 이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기왕이면 그날 아침에 하지 말고 전날 저녁에 다음날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쫙 써본 다음 이 중에서 내일 내가 무조건 해야 할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다른 일들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탑3 목록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먼저 처리하기만 해도 자질구레한 일들의 시간 에너지를 쓸 때보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습관, 시간 관리하기입니다. 자, 아까 앞서 탑3, 내가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를 그냥 써놓기만 하면 실천할까요? 대부분 실천을 잘 못할 겁니다. 왜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는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우선순위를 세웠다면 그 우선순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처리할지에 대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령 나는 오늘 운동이 우선순위야.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운동 이렇게 시간표에 미리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탑3 우선순위 3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다 해도 훌륭한
한 하루가 되겠지만 기왕이면 이 탑3 안에 들지 못한 많은 일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혹은 이 탑3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드는지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 계획을 세우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내가 이 탑3를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들어. 그렇다면 남는 시간에는 이 탑3 말고 다른 것을 해야겠다. 혹은 내가 탑3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드네. 다음번엔 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는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못하는데 100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다 못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거래처의 신뢰를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혹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뭐 오늘 안에 3개만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게으름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풀 포텐셜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세웠다면 그 우선순위를 언제 실천할지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만 세우면 되냐? 아니요.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P 바인더를 만드신 강규영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제안하냐.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가령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거 해야지 라고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그 계획 옆에는 빨간 펜으로 실제 내가 그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가령 10시부터 12시 운동하기로 했어. 그런데 실제로 운동이 30분 빨리 끝났네? 그러면 다음번엔 운동 시간을 30분 적게 잡아야겠다. 혹은 다음번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3P 바인더뿐만 아니라 스터디언에서 판매하는 오로다 다이어리 등 인기 있는 그리고 효율성이 검증된 플래너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이 뭐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 계획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따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목표, 중요한 일에 인생을 투여할 때 인생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3번째 습관, 바로 셀프 피드백입니다. 셀프 피드백이 무슨 말이냐? 자신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일이나 공부는 잘했는지를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반성이 아우 진짜 멍청아 오늘 왜 그랬어 라고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일했던 방식 혹은 내가 오늘 경험한 것보다 조금 더 잘할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 일상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파묻히다 보면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뭐 아침엔 이거 하고 오후엔 이거 하고 변화를 도모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변화 없는 삶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이유로 주식을 샀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0%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나 보다. 몰라 안 해.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정도 시간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를 보니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 내가 이 기업의 재무 상태만 고려했지 경영진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았어.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겠다. 혹은 매일매일 단위로 나눠보면 운동을 예로 들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은 스쿼트를 10개를 했는데 자세를 이렇게 했더니 무릎이 아프네. 그럼 다음번엔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올바른 자세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교정해야 더 큰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성 없이 그대로만 반복한다? 하던 방식대로 투자하면 돈을 잃을 거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운동하면 건강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이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갈 때 성장이 일어나고 성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돈 벌기 너무 쉬워지는, 나아가서 인생을 바꾸기가 너무 쉬워지는 3가지 성공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탑3를 세워라. 이 말의 의미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무조건 해야 할 우선순위 3가지를 설정하라. 두 번째, 시간을 관리하라. 앞서 선정한 탑3를 어떤 시간에 할지 시간표상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시간에 실제로 그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라. 그 점검 과정을 통해 나는 이 일에 이 정도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성공이 찾아온다. 마지막, 셀프 피드백입니다. 세이노님이 말씀하셨듯 그 어떤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석에 젖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대로만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피드백할 때 진짜 성장과 성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비 아껴보려고 배달의 민족에서 싼 가게를 30분씩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혹은 택시 타면 5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 타고 30분씩 걸려서 가고 있진 않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가난한 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오늘 가난할수록 아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야, 가난하면 당연히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들도 아끼라고 하는데 가난하면 오죽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소비라고 그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다 같은 소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가 있고 가난에서 탈출시켜주는 소비가 있습니다. 야, 그래 또 뭐 뻔하지 뻔한 뭐 그래 감가상각 되는 소비재 사지 말고 자산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냐? 그것도 맞는데 소비를 통해서 우리 몸값을 높이는 소비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장차 더 큰 돈을 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읽거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겠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이 소비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나쁜 소비인가, 혹은 겉으로는 소비인 것 같지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소비인가, 이 소비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난할수록 아끼게 되고 돈 하나 지출할 때마다 벌벌 떨게 되고 그 결과로 안타깝게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난할수록 어떤 곳에는 돈을 써야 하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에 가까이 가게 해주는 소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당장 인생 즐기자, 뭐 난 돈 안 모아도 된다, 욜로,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채널 북토크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내가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정도로 돈을 벌고 가족들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실 겁니다. 소비는 할 거지만 그 소비가 나의 부에 혹은 나의 안락한 생활이나 가족의 평안함을 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쌓고 싶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돈의 속성에 보면은 김승호 회장님은 부자가 되려면 4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능력. 두 번째, 모으는 능력. 세 번째,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였어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 버는 능력도 없는데 그냥 아끼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떤 소비가 돈을 벌게 해주는 소비일까요? 가령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어요. 여러분, 요새 SNS 시대잖아요. SNS의 가장 기초 능력이 글쓰기 능력입니다. 글만 잘 써도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돈 벌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쓰기 강의를 듣는다, 이런 소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소비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나요? 아니죠. 저희가 투자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가령 부동산 전문가가 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소비들,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과 강의에는 가난할수록 돈을 써야 합니다. 물론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무리해서 투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도 지출하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정말 유익한 강의도 에이 아껴야지 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방법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전문가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 흔히 은행 대출 끌어 쓰는 것만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지식에도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놓은 지식을 만 얼마짜리 책 한 편에, 몇십만 원짜리 강의 한 편에 얻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수익성 높은 레버리지 아닌가요? 즉, 가난할수록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자식 사교육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내가 가난해도 무리해도 우리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왜 자신을 더 부자로 만들어줄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가난할수록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식 레버리지에는 돈을 써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아끼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소비, 시간을 아끼는 소비입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을 아끼려면 자기 몸으로 직접 뛰어야죠.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가 뭐 안전기 바꾸고 집안 청소 수리도 자기가 다 하고 해야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저것 돈 아끼기 위해서 집 수리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러면 돈은 아끼죠. 근데 이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쓰고 있잖아요. 즉,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물리적인 돈만 볼 줄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면 아낄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에서는 소득 창출 가치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일주일에 버는 돈이 얼마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이고 내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0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5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만 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시간에 2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살림 도우미를 쓰는 게 시간당 2만 원보다 싸. 그러면 쓰고 나는 돈 버는 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돈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시간을 돈을 버는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꼭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을 더 버니까 좋은 거냐? 그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버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집안일이나 뭐 자질구레한 청소,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셈이 되잖아요. 이러면 인생 행복도 만족도도 올라갈 겁니다. 정리하면 내 시간당 가치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1시간 시급은 얼마인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월급으로만 계산하는데 이거를 근무 시간이랑 이렇게 해서 나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당 가치보다 가치가 낮은 일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레버리지라는 책 리뷰 영상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시키고 청소해놓고 자기 게임하고 이러면 말이 되냐? 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하시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레버리지 병에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시간은 소중해 라고 하면서 내 일을 무조건 남한테 맡깁니다. 그러고 자기는 놀아요. 아니 물론 대기업 회장님은 이래도 돼요. 돈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버리지 하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미소나 청소연구소 이런 데서 사람 불러서 청소시킨 다음에 본인은 그 시간에 놀러가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의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방에서 누워 있을 거야. 어차피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직접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위임한 시간만큼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 혹은 당장은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잠재 가치가 큰 일, 투자를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잠재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쓴다는 전제하에 더 돈이 되고 더 나에게 행복한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간의 레버리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당 가치도 계산해 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아끼기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아낍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그 결과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아끼지 말아야 할 마지막 소비, 사람을 위한 소비입니다. 꼭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은 친구가 별로 없다, 친구가 별로 없어야 열심히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오해해서 친구를 다 손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일 선물도 안 보내고 그냥 뭐 만나지도 않고, 친구가 야 뭐해 놀자 하면은 좀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나 이제 돈 벌 거니까 너랑 안 놀 거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한 소비를 하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누구 친구 생일 뜰 때마다 다 보내줘야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돈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생일 챙기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일 챙기지 말고 막 인간관계 뭐 다 별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빌붙습니다. 밥을 사달라 그래요. 옛날에 무지출 챌린지한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 무지출 챌린지 해야 되니까 네가 밥 좀 사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무지출 챌린지 한다고 밥 사달라는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다른 사람들과 다리를 놓아주고 그게 어떻게 나의 사업이나 투자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참 신기해서 내 이익만 취하려고 막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베풀 땐 베풀어야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람들을 만날 때 밥은 사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저자이신 너나위님께서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막 70% 이렇게 극단적인 절약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임장을 갈 때는 김밥 한 줄 먹고 그냥 아파트 임장 다니고 이렇게 지독하게 아끼셨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 장난감 새 거 한 번 안 사주고 다 중고나라에서 해결하고 이 정도로 짠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럴 때도 사람들 만나면 밥은 잘 사셨다고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정리하면 사람을 무조건 막 많이 만나자 사람 다 챙겨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힘을 얻는 사람들, 혹은 우연한 기회라도 함께 같이 식사라도 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쓰자. 모든 밥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베풀자.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오늘은 가난할수록 아끼면 안 되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를 목표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줄 소비. 내 목표가 소비고 욜로라면 돈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 가족을 챙길 만큼 성공하고 싶다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자. 두 번째, 시간을 아끼는 소비. 그냥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모든 일 내가 다 하면서 시간 갉아먹지 말고 내 시간당 가치보다 낮은 일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자. 마지막, 사람을 위한 소비. 모든 기회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꼭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퍼주는 건 아니더라도 나와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들,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인색하게 굴지는 말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들에 소비하고 계신가요? 무조건적으로 아낀다고 소비를 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소비가 나에게 유익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뭐부터 보세요? 나는 내면을 보는 사람이야. 같은 가식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뭐부터 보시나요? 당연히 외모입니다. 뭐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겉모습,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겉모습을 누구나 먼저 봅니다. 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 모습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 그 구체적인 포인트와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보는지, 가난한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입니다. 부자이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 일단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우와 예쁘다, 잘생겼다, 혹은 오, 옷 잘 입는데 패션 센스 있어, 이 정도만 본다면 부자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봅니다. 어떤 포인트를 볼까요? 첫 번째, 표정입니다. 제가 30대에 1000억대 자산을 이루신 이런 자수성가 부자와 대화를 좀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항상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기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쁘고 잘생긴 거와는 별개죠. 왜 그러는 걸까요? 표정에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분이나 컨디션 따라서 표정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일단 표정이 좋으면 그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좋아요. 분명 굉장히 힘들 텐데 표정이 정말 밝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반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표정이 썩어 있으면 퍼포먼스가 잘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표정이 안 좋으면 일단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다운됐을 때 일을 잘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러니 제가 만난 부자들은 항상 한결같이 사람을 뽑을 때 표정이나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감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표정의 법칙이 거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데 일하면서 표정이 맛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고에 관계없이 성과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아무래도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가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표정을 보는 이유가 뭐다? 표정을 보면 퍼포먼스가 보이기 때문이죠.
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일을 잘 못하더라도 즐기지 않더라도 표정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배우급의 연기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직장 동료들 보세요. 기분 안 좋으면 표정에 나 기분 안 좋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표정 관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을 보는 게 부자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처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겉모습에 얼굴만 있지 않죠. 이 얼굴에서는 표정을 부자들이 가장 봤다면 그 다음엔 뭘 볼까요? 옷차림을 봅니다. 이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으면 야, 저거 무슨 브랜드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와, 저게 얼마야? 부럽다.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똑같은 옷을 보고 야, 저거 얼마야? 라고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상대방도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은 뭐 어떤 옷을 입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부자 눈에 보기에 내가 볼 땐 쟤 저 정도 부자가 아니야. 저 옷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안 돼. 근데 저걸 입어? 제정신인가? 싶은 겁니다. 남이 옷을 입든 말든 뭘 입든 무슨 상관이냐 싶을 수 있는데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절약의 중요성 그리고 소비의 위험성을 정말 체감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잘 고른 미술품, 주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소비를 해야 우리 자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런 옷 사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다. 자동차 사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가치가 떨어질 물건을 사고 있는 걸 보면 부자들 눈에는 저 돈을 투자했으면 저게 얼마가 될 건데 나중에 돈 벌고 사면 되지 왜 저걸 지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정신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두 번째 관점 차이, 가난한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부자들은 태도를 봅니다. 부자가 아니거나 혹은 앞으로 부자 되기 좀 힘든 사람들은 스펙을 자꾸 고려합니다. 야, 저 사람 어디 출신이래? 어떤 자격증이 있대? 지금까지 어떤 경력이 있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능력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능력보다는 태도, 어떤 태도를 뜻할까요? 긍정적인지, 배우려고 하는지, 능력이 있어도 그에 맞게 겸손함을 보이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일단 부자들이 어떤 사람을 보는 경우는 대부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 부하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개인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일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집단의 퍼포먼스를 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사에 어디 경력직이네, 뭐 서울대를 졸업했네, 아니 뭐 어디를 졸업했고 어떤 MBA를 했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머리만 커서 조직 문화 이딴 거 신경도 안 쓰고 완전 분위기 개판 만드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진짜 어지간히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서 조직 문화를 다 바꿔버릴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능력이 스펙이 막 뛰어난 사람보다는 조직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부자들, 사장님들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고스펙일수록 이 문화에 동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머리가 많이 컸어요. 쪼가 생겼다고 하죠.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기가 하던 버릇을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뽑았을 때 새 조직에 동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물론 능력도 되고 조직에 동화도 잘 되는, 인간관계도 잘하는 사람이야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현재 능력치는 좀 부족하더라도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조직 전체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과 태도 중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스펙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라고 하지만 부자들은 그래서 쟤 우리 조직에 동화될 수 있어? 태도가 됐어?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도가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조직 차원에서도 개인 거래를 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지 않지만 부자들이 보는 마지막 관점 차이,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나요? 아비투스는 특정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거쳐 내재화한 어떤 습관이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뭐 말투나 식습관, 인사예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아비투스가 바로 부자들이 졸부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진 돈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부자였던 올드머니들은 예전부터 그 부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 양식 자체가 부자에 맞게 맞춰져 있습니다. 졸부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이게 어떤 차이냐?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음악 취향과 가난한 사람의 음악 취향은 꽤 다릅니다. 가령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악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이올린, 첼로, 좀 현악기, 클래식 악기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악기나 교습료가 비싸거든요. 물론 바이올린 배운다고 무조건 부자인 것도 아니고 힙합을 배운다고 무조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경제력에 따라 생활 양식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오랜 기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게 나의 습관이 되어서 아비투스라고 부를 정도로 생활 양식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부자들이 이 아비투스를 왜 보냐? 인간은 누구나 무리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무리를 짓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고 싶은, 구별하고 싶은, 내가 더 잘났다면 잘났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습성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고급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거고 남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얼굴 맞대고 피부 맞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와 같은 생활 양식,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어울려야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일반적으로 훌륭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부자들이 하는 거 따라 하라는 거냐? 부자들이 골프 치면 나도 골프 치라는 거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 부자들의 아비투스를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든지 떠나서 남들 앞에 공식적으로 서야 할 때는 이 부자들의 아비투스에 자신을 맞춰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평가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이 그런 아비투스를 사람을 판단할 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보는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단순히 미모 수준보다도 표정을 봅니다. 표정에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고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옷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 야 저게 얼마야? 와 저거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자들은 저걸 투자를 했어야지. 제정신인가? 쟤 저거 살 정도 부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부자들은 태도를 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개인의 스펙이 뛰어난 것보다 조직의 문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조직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태도가 훌륭한 사람, 조직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찾는 게 부자들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부자들은 아비투스를 봅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높게, 자신들과 더 친근하게 평가합니다. 부자들뿐 아니라 부자들을 동경하는 사회 일반적인 구성원들은 부자들의 아비투스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부자들의 아비투스가 뭔지, 사람들이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나요? 겉보기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있진 않나요? 혹은 스펙만 보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됨됨이가 어떠한지 이런 건 놓치고 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생활 양식은 어떤지 너무 무신경한 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여러분의 관점과 가치의 레벨을 한 레벨 더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흔히 돈의 복리가 작용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서 이자가 붙어서 복리가 쌓이면 엄청난 돈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리라는 개념이 꼭 돈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도 적용되냐?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쌓이고 누적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는 반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점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유독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인생을 망치는 습관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기에 유독 한국인만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그 습관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 눈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떨 것 같다. 혹은 나 정도의 나이와 나 정도의 지위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신경만 쓰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체면을 생각하는 습관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차를 살 때도 야, 나 정도 나이에 경차를 타면 되겠냐? 야, 내 부하 직원이 K5를 타는데 나는 그래도 그랜저는 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야, 내 나이 먹어서 뭐 지오다노 입겠냐? 아니지, 나 정도 되면은 적어도 빈폴 이상은 입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소비를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어디 동네쯤은 살아야지.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이런 이상한 소비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재밌는 건 그런 소비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BMW 타? 부자인가 보다. 야, 저 사람 대치동 살아?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일 확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어디 살고 어떤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는 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냐는 얼마를 썼는지 소비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산, 정말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화려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여력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치동 살면 부자 아니냐? 여러분, 자식 교육 신경 쓴다고 전세금만 꾸역꾸역 마련해서 어떻게든 대치동 들어가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자산이라곤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면 눈치 신경 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바로 자산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내 노후 자금은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느냐? 이 모든 걸 만들어주는 게 결국 자산이라는 거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체면과 눈치를 신경 써서 자꾸 과한 소비를 하는 습관 때문에 한국인들이 유독 가난해지고 그 결과 OECD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굳이 이 정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체면과 눈치를 생각해서 무리한 소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습관을 버려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유독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가난을 만드는 습관, 바로 팔랑귀입니다. 돈 버는 뇌, 못 버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관심을 쏟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팔랑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가 돈 된다, 이쪽이 돈 된다 그러면 자꾸 이곳저곳 따라다니는 성향이 강합니다. 주식이 돈 된다 그러면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이 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된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죠. 뭐 하나 진득하게 파지를 않습니다. 특정 분야를 정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하면 자기가 찐득하게 공부해서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이 좋다, 지금 인기 있다는 종목을 따라다닙니다. 증권주가 핫하다 그러면 증권주에 가고, 식료품이 핫하다 그러면 식료품으로 가고, 2차 전지가 핫하다 그러면 2차 전지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한 4-5분께서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에코프로가 수십 배가 올라가면서 너 아직도 2차 전지 안 샀어?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2차 전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급 되는 아주머니께서 야,
에코프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뭐랄까요? 워렌 버핏 같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일주일 뒤부터 2차 전지가 폭락하더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핫하다는 분야를 쫓아다녀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한 가지에 진득하게 집중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만 합니다.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투자하는 분야만 합니다. 부동산만 집중해서 하거나 주식만 집중해서 하지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는 경우에도 주력 종목이 있고 나머지 분야엔 조금씩만 분산하는 식으로 투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어디 쉽습니까? 나의 모든 자원을 다 투여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발만 담궜다 빼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이게 심한 이유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사람이 이쪽을 한다? 왠지 나도 이래야 할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남들이 투자하고 돈 벌었다 하면 영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팔랑귀 습관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한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성공이 찾아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난을 부르는 마지막 습관 바로 획일화입니다. 획일화가 뭐냐?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려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성과도 연관이 있죠. 그런데 이건 특히 언제 심하게 나타나냐? 학교에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모두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고 모두 의대에 가야 할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는 얼굴이 안 돼서 안 돼. 야 너는 노래 실력이 안 되잖아. 춤이 안 되잖아. 비율이 안 좋아.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나 끼를 보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요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분명히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에는 이걸 반영하지 않냐는 겁니다. 모든 아이가 공부할 머리를 타고났을까요? 메가스터디 창업자인 손주은 회장님께서는 의대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90% 부모 머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 아이도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재능의 유전 때문인지 혹은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나 여러 요소에 의해 잘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잘할 수 있는 일을 따라가야 하는데 한국인은 하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획일화된 길,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길을 강요합니다. 왜냐? 부모님들도 그 길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부자의 언어에서는 흥미를 찾아라. 남들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특정 분야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재능이 없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이 분야에 관심이 가고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냥 즐거운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그래 뭐 이거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힘들진 않아 라고 하는 일이 누구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한 가지를 정하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봐야 합니다. 흥미를 찾는다고 이것저것 너무 깔짝깔짝해서는 내가 정말 이 일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상상과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발을 담궈 봐야 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관심을 느끼는 분야를 정리하고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내가 관심을 쏟을, 에너지를 쏟을 분야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남이 강요하는, 세상이 강요하는 획일화된 길을 선택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 도달해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는 대부분 그 분야, 공부에 재능과 적성이 있는 극소수가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획일화를 버리세요. 인간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길,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유독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가난을 부르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습관들은 바로 체면과 눈치를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꾸 무리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랑귀입니다. 이게 돈 된다, 저게 돈 된다,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이곳저곳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성공에 필요한 만큼 노력을 쏟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획일화입니다. 모두에게 한 가지 길을 강요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해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재능이 없으면 축구 선수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반성해 보시고 그 습관을 고쳐서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미 부자인 사람, 이미 빈자인 사람 사이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혹은 앞으로 가난해질 사람 사이에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떡잎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떡잎은 뭐냐?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하는 태도만 봐도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하기 싫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 빼는 사람들,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대체가 쉽습니다. 그러면 대체되기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힘든 일을 겪고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린치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 또한 린치핀입니다. 린치핀이란 조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 결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린치핀을 참고해 부자 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성향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노동을 하라. 조직에서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주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감정 노동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일 조율하는 거에서 감정 싸움,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승진하면 사람 관리해야 되잖아, 나 그거 스트레스 받아, 나 그냥 승진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 성공하려면 나 혼자 4시간 갈아 넣어서 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고 맡길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반면 부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노동이 마찬가지로 힘들긴 하지만 이 사람을 다루는 법을 익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을지를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빈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감정을 다루는 것은 소프트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스킬이 무슨 뜻이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뭐라고 정형화하기 힘든 그런 역량을 뜻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것, 뭔가 감성적인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 뭐 예술의 영역, 사람을 다루는 추상적인 영역,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게 소프트 스킬이죠. 이런 소프트 스킬은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수치화되기 쉽고 말로 설명하기 쉬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하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가 쉽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가르치기도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냐? 간단합니다. 겪어보면 됩니다. 겪어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좋은 의미로 겪어보는 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관찰만큼 인간관계 배우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잘 아우르고 감정을 잘 만져주면서 으쌰으쌰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들을 보고 배우는 것, 그것만큼 좋은 감정노동 학습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뭘까요? 극단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를
겪어보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데워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감정에서 데이면 나 진짜 다시는 안 해. 사람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니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감정이 상하는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를 통해 배웁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튀어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튀는 것이다.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존중하라.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라. 이 튀라는 말이 도망치라는 게 아니고 눈에 띄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눈에 띄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건 가난을 부르는 특성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개인이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 자기 서비스가 시장에서 남들과는 달리 눈에 띄고 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공을 결정하는 건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요,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제가 휴대폰 액세서리 브랜드 만드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중국 어느 공장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생산하나 퀄리티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됐대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퀄리티가 비슷한데 어떤 브랜드는 잘 되고 어떤 브랜드는 잘 안 돼요. 그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잘 되는 브랜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요. 왜 알아줬을까요? 튀었으니까. 남들과 뭔가 달랐으니까. 뭐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했든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해줬든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잘 된 거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남들과 달라서 눈에 띄어서 튀어나와서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보이는 능력을 키워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능력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 능력 있어 보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력을 키워봤자 내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 경쟁자들과 다르게 혹은 경쟁자들보다 실제 능력이 비슷할지라도 더 능력 있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어떤 프로젝트가 온다. 괜히 몸 사리고 막 빼지 말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감당 가능할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남들 아무도 안 나설 때 나서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직장 내에 저 사람이 그거 했다던데? 대단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돌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튈 때 여러분이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자신감 있게 제가 끝장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끝장나게 하면 됩니다. 이 끝장나게 라는 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경쟁자들이 하는 비슷한 퀄리티만 해도 먼저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내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튀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튀입니다. 남들과는 다름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린치핀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불편함을 찾아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편안함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역설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자신만의 발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다. 감정 노동을 하라와 비슷하게 성공하려면 불편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일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불편함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을 해결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왜 그러는 걸까요? 편한 곳, 남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일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하니까 누구나 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나 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곳에 인력 공급이 많다는 말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대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많은 편안한 곳은 사람이 많다 보니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내려갑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능력,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직원을 뽑아서 시키는
시키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걸 맡기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 자, 가령 여러분이 유튜버예요. 이미 편집도 할 줄 알고 영상 창작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 편집만 하면 되는 편집자예요. 그렇다면 편집만 하는 사람 구하는 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을 할 줄 몰라. 브랜딩을 할 줄 몰라. 그래서 나를 분석해서 나의 색깔을 입혀주고 나라는 사람을 마케팅해줄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해줄 사람을 뽑으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나를 고용할 사람들 혹은 나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 잘하는, 이미 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는 몸값을 올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해야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업무는 급여가 높습니다. 가령 예전에 재래식 화장실일 때는 대변을 처리해주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었다고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걸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나서서 끝장나게 해결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사들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거래처의 문제를 다른 업체들은 저희 해결 못해요. 그거는 못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마진 안 남더라도 일단 해결해줘. 그러면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그 비슷한 문제를 겪을 때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디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깅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치은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했는데 완전 프리미엄 디자인을 사업 초반에는 완전 저렴하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그 정도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하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적은 돈 받고 적은 마진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불편함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해결을 해줘 버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그냥 해줘 버려요. 그리고 낸 가격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버립니다. 그러니 업계의 평판이 퍼지고 나중에는 프리미엄 디자인 하면 그대로 박치은 대표님의 아울 디자인에 의뢰가 다 몰리는 겁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를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린치핀을 참고해 떡잎부터 다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감정 노동, 즉 사람을 다루는 일에 정말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감정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묻어가고 대세에 편승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탁월함이 아닌 특별함이 부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튀려고 하고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회피하지만 부자들은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랬기에 누군가 불편함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그 부자를 찾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대체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린치핀인가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뉴스나 댓글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는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기사를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꼭 정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관점 차이가 정반대의 생각을 가져오고 정반대의 행동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다 보니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사람,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할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 다르다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돈 벌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나 돈 벌었어 그러면 어떤가요? 축하할 일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좀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난할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살 거야?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돈 이퀄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무조건 써야 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차 살 거야, 무슨 옷 살 거야, 뭐 그나마 나은 건 어떤 집 살 거야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돈 쓰지 말란 소리냐, 지독하게 아끼란 소리냐? 아닙니다. 돈 벌었으면 써야죠. 언젠가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돈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비 대상들은 어떤가요? 주로 자동차, 옷 뭐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감가상각. 사자마자 가격이 빠집니다. 오죽하면 자동차는 손잡이 잡고 문 열고 시동 켜자마자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겠어요.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그걸 소비해버리면, 소비재에다가 돈을 쓰면 결국 내가 투자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열심히 벌어놓고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다 돈을 보내놓으니까, 혹은 그냥 사자마자 이 돈은 다 날아가 버리는데 돈을 보내니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사업을 잘 키워서 엑시트한 정도가 아니고서는 돈 벌었다라고 했을 때 인생을 바꿀 만한, 그냥 인생 끝날 정도의 큰 돈을 번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걸 더 벌고 불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가치가 떨어질 곳에 소비를 해버리니까 다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돈 벌었어 라고 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와, 축하해. 그 돈 어떻게 불릴 거야? 혹은 그 돈 어떻게 굴릴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 돈을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야, 개소리 하지 마. 부자들도 쓸 거 다 쓰던데. 네, 소비도 하는데 투자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벌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 자산을 구매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것저것 아무튼 투자를 하곤 하죠. 이런 자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혹은 이자라도 많이 줍니다. 이런 자산을 쌓아야 부의 복리 효과가 일어나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출이 있고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지출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 주머니에 가만히 넣어 놓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어딘가엔 보낼 거예요.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뭐가 됐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것, 소비재에 돈을 보내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나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돈이 돈을 불러올 자산에 돈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보내고 있나요? 돈을 소비하느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번 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반응 차이 두 번째, 나 대기업 취업했어. 누군가 대기업 취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겉보기에는 와, 축하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난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부러워합니다. 왜? 대기업, 월급, 연봉 이런 거 계산해보고 우와, 나는 얼마를 버는데 쟤는 얼마를 버네? 내가 나이는 더 많은데 내 몇 배야? 와, 부럽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해도 그것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기업은 절대 직원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회사를 떠나도 될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회사 나갈 테니까.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1억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도 10년 일해야 10억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즉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도 이게 인생을 바꿀 만큼 드라마틱한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가 좀 더 크니까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자들도 일단 축하합니다. 그런데 내심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회사고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생기냐? 대기업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오는 일만 톱니바퀴 굴러가듯 반복적으로 하게 될 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고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 엘리트로 딱 자리 잡아서 전문가로 승승장구해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스톡옵션으로 대박을 치거나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편화된 업무만 하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파편화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많이 줍니다. 급여를 많이 줘요. 그럼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좋죠. 그런데 문제는 급여를 많이 주니까 못 그만둡니다. 천년 만년 다닐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데 40, 50대만 돼도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월급은 많이 주니 당장 월급에 취해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뭐 나가서 사업을 하든가 해야겠죠? 그런데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 파편화된 일만 했으니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월급이 마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취업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부러워할 따름이지만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사람들은 내심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왜? 어디 기업인지 들어보고 하는 업무를 들어보니까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파편화된 일, 반복되는 일만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못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독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반응 차이, 불공평해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불공평함을 겪었을 때 불공평해라고 투덜대면 같이 분개합니다. 같이 화를 내줘요.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싸울까? 라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왜 쟤만 성적이 많이 오르지? 똑같은 직급에서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만 빨리 승진하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사장만 돈을 벌지? 이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공평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자나 부자가 될 사람은 누군가 불공평해라는 말을 할 때 내심 속으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장점 단점이 뭐가 있건 간에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뒤집어 엎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룰이 기본적으로 불공평합니다. 가진 자가 복리 효과로 인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예요. 그게 기본 규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개하면서 이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금수저 못 물고 태어난 것, 내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것, 이거에 분개할 수가 있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 그래, 이 자본주의 규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극복해냅니다. 그 분노, 분개함이라는 악의 에너지를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악의 에너지를 성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왜? 악의 에너지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일단 자본주의 규칙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보자. 그 규칙 안에서 승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악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불만만 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규칙에 대해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규칙이라면 나도 자산을 사고, 사업가들에게 유리한 규칙이라면 나도 사업을 할 생각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나 돈 벌었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살 거야? 를 물어보지만 부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건지 물어봅니다. 나 대기업 취업했어 라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인생이 잘 안 풀릴 사람들은 그냥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잘 될 사람들, 부자들은 내심 안타까워합니다. 왜?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 큰 구조를 못 보고 톱니바퀴처럼 파편화된 일만 하다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공평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인생이 잘 안 풀릴 사람들은 함께 분개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인생이 잘 풀릴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화가 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자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가난한 자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인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